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일본 미스터리의 거장,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살인의 문 한 권을 시작합니다. 누구에게나 살인의 문은 열려 있다. 하지만 그 문을 넘어서는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연 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함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어요? 시작합니다. 9장. 혹독한 중학 생활이었지만 3학년의 1년은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다. 여름 방학이 끝날 무렵에는 진로를 생각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장래에 대해 아무런 꿈도 계획도 없었다. 전에는 아버지 뒤를 이어 치과 의사가 되면 어떨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이젠 아버지의 병원도 사라지고 없는 데다가 치과 의사가 되려면 의대에 진학해야 하는데 그 비싼 수업료를 낼 금전적 여유가 없었다. 국립의대에 가는 것도 방법이지만 내 실력으로는 어림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별 망설임 없이 공립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기로 결정했다. 딱히 이과 과목이나 수학을 좋아했던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대학에 못 갈 바에야 졸업 후에 쉽게 취직할 수 있는 공업계가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내가 진학한 고등학교에서는 입학하자마자 전공을 정해야 했다. 나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전기과를 택했다. 컴퓨터나 전자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할 무렵이어서 미래에 어울릴 거라고 기대했던 것이다. 그런 내 선택에 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교실 창문으로 건설 중인 고속도로가 보이던 그 고등학교는 내가 오랜만에 얻은 안식처였다. 같은 중학교에서 진학한 아이가 없어서 아무도 나의 과거나 처지를 알지 못할 뿐더러 흥미를 갖는 아이도 없었다. 여전히 친구를 잘 사귀지 못했지만 쉬는 시간에 얘기를 나눌 친구 정도는 있었다. 1학년 여름, 나는 난생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다. 공영 수영장 매점에서 주스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을 파는 일이었다. 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를 금지했지만 교칙을 중시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손님은 많은데 혼자서 여러 가지를 해야 하는 터라 시급에 비해 일이 힘들었지만 나는 그곳에 가는 게 즐거웠다. 그 이유는 바로 애지리 요코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매점에는 중년 여자 점장과 나 외에도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 더 있었다. 바로 요코였다. 그녀는 그 인근의 상업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몸집이 작고 얼굴이 동그란 요코는 중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표정이 천진난만했다. 그런 얼굴에 미소까지 짓는 걸 보고 있자면 분노나 고민 따위의 어두운 감정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말주변이 없는 나였지만 그녀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러면 그녀는 아무리 시답잖은 얘기라도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들어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미소를 지었다. 다짐하는 참 재밌어. 재미있는 것만 생각하나 봐. 내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은 요코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아니, 어쩌면 그 시기에 나는 그녀의 말대로 재미있는 젊은이였는지도 모른다. 그녀의 마력이 나를 변화시킨 것이다. 점장은 돈 관리에는 엄격했지만 손님이 없을 때면 우리가 잡담을 해도 간섭하지 않았다. 아니, 간섭은커녕 잠시라도 틈이 나면 시원한 곳으로 농땡이를 치러 가는 덕에 나는 요코와 단둘이 있을 때도 많았다. 요코는 초등학생 때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다. 생활은 어머니의 바느질로 꾸려간다고 했다. 나도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하자 요코는 어머, 정말 기막힌 우연이네 라며 마치 재미있는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눈을 깜빡거렸다. 그런데도 요코는 어두운 구석이 없네.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말이야. 참 대단해. 나는 어두워 보인다고들 그러는데. 엄마가 그랬어. 너한테는 별 장점이 없으니 차라리 웃기라도 하라고. 그리고 나는 성격이 선천적으로 밝은 것 같아. 요코의 요가 한자로 태양, 태양의 양자잖아. 그리고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다짐아도 어둡지 않아. 함께 있으면 즐거운걸. 이라고 덧붙였다. 그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미소를 머릿속으로 얼마나 많이 떠올렸는지 모른다. 죽을 때까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경험한 멋진 것들 중 하나였다. 그 아르바이트에는 몇 가지 특전이 있었다. 매점에 진열된 상품을 점심으로 먹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이 무제한이라는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수영이 공짜라는 점이었다. 매점이 오후 5시에 문을 닫으면 그때부터 수영장 폐장 시간인 오후 6시까지는 마음대로 수영할 수 있었다. 나와 요코는 거의 매일 일이 끝난 후 물에 들어갔다.
누가 빨리 헤엄치는지 경쟁도 하고 잡기 놀이 같은 물놀이도 하는 등 초등학생 마냥 신나게 까불며 놀았다. 학교 수영복인 흰색과 감색의 줄무늬 원피스 수영복을 입은 그녀의 하얀 피부는 눈이 부셨다. 아마도 그것이 나의 본격적인 첫사랑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빌었다. 불길한 기운은 8월 들어 찾아왔다. 그날은 날씨가 흐린 탓에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다. 물론 나는 요코와 얘기할 시간이 많아서 좋았다.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그녀와 다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가슴이 뛰기 시작했을 때였다. 소프트크림 하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 속이었는데도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뒤를 돌아보니 구라모치 오사무가 희죽거리고 있었다. 그는 내가 이 매점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구라모치. 야, 좋아 보이는걸. 수영 팬티 차림인 구라모치는 중학교 때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고 훤칠한 체격에 근육이 적당히 붙어 있었다. 여긴 어쩐 일이야? 내가 묻자 그는 웃긴다는 듯이 입을 크게 벌렸다.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너야말로 왜 이런 데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거냐?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효율성 없는 일을 하냐 이 말이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 그래 보이지 않는데. 그는 매점 안을 휙 둘러봤다. 그런데 아이스크림 안 줘? 미안. 그때 요코는 화장실에 가고 없었다. 나는 콘에 아이스크림을 담으면서 구라모치가 갈 때까지 그녀가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쩐지 그녀를 구라모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직감이었다.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받아들고 돈을 낸 뒤에도 구라모치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아이스크림을 핥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았다. 나는 적당히 대답하면서 어서 다른 손님이 오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아무도 오지 않는 법이다. 점장은 평소처럼 어디선가 농땡이를 부리고 있었다. 이에 붕어빵 사건 이후 나는 구라모치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가 어느 학교로 진학했는지조차 몰랐다. 구라모치는 소프트크림을 한 손에 쥔 채 자신은 일반계 고등학교로 진학했으며 영어회화 동아리와 테니스부에 들어갔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댔다. 영어회화는 몰라도 테니스는 돈이 꽤 들지 않나? 그렇지도 않아. 라켓은 선배가 쓰던 걸 물려받았고 코트 사용료도 없는 데다 레슨까지 공짜로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이득이지. 훈련이 빡센 게 흠이지만 그것도 1년만 참으면 돼. 선배들이 안 볼 때는 적당히 하면 되고. 학교 대표가 되려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가 하며 나는 한 수 배운 기분이 들었다. 힘든 훈련과 돈 드는 것이 싫어서 나는 동아리에 들지 않았다. 그러던 중에 요코가 돌아왔다. 그녀는 우리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지 친구? 하고 물었다. 응, 초등학교 동창이야. 그렇구나. 요코가 구라모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라모치도 웃는 얼굴로 답하며 그쪽도 고등학생? 하고 물었다. 응, 하고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오사무야. 구라모치 오사무. 그쪽은? 에즈리. 이름은? 왠지 미요코일 것 같은데. 구라모치의 농담에 요코가 한층 밝게 웃었다. 그 표정이 나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요코라고 대답하자 구라모치는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고 또 물었다. 그때 이미 구라모치에게는 처음 보는 상대와 막힘없이 대화를 나누는 사교성과 임기응변 능력이 있었다. 일이 몇 시에 끝나지? 구라모치가 이번에는 내게 물었다. 나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구라모치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자 요코가 5시. 하고 대답했다. 그럼 30분 남았네. 나 가서 옷 갈아입고 올 테니까 퇴근하는 길에 차나 한잔하자. 그게... 나는 요코를 보았다. 그녀가 거절해 주기를 내심 바랐다. 그러나 이번에도 내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난 좋아. 요코가 대답했다. 그렇다면 나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나도 괜찮아. 하지만 구라모치 너 누구랑 같이 온 거 아니야? 아니, 나 혼자야. 그럼 5시에 보자. 구라모치가 한 손을 흔들며 사라졌다. 재미있는 친구네. 그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요코가 말했다.
그녀는 구라모치에게 호감을 느낀 것 같았다. 저 녀석은 옛날부터 말을 잘했어. 혼자 온 걸 보면 수영을 좋아하나 봐. 그런가?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초등학생 때의 기억을 떠올려봤지만 수영을 특별히 좋아한다는 인상은 받은 적이 없었다. 오늘은 수영 못하겠네 하고 넌지시 말해보았다. 구라모치 때문에 즐거운 시간을 방해받는다는 느낌을 주려는 의도였다. 그 사람 오면 6시까지 셋이서 같이 수영해도 되잖아. 차는 그 다음에 마셔도 되고. 아니, 됐어. 그 녀석도 옷을 또 갈아입고 싶지는 않을 거야. 내가 대답했다. 요코가 수영복을 입은 모습을 구라모치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구라모치는 5시 정각에 왔다. 체크무늬 셔츠에 흰색 바지 차림이었다. 셔츠도 바지도 싸구려로 보이지는 않았다. 구라모치에게 이끌려 가까운 번화가로 갔다. 그는 별 망설임 없이 어느 카페로 들어갔다. 아주 익숙한 몸짓이었다. 구라모치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기에 나도 같은 걸로 하겠다고 했다. 나는 아메리카노가 무엇인지, 일반 커피와 뭐가 다른지 전혀 몰랐다. 아니, 애초에 커피라는 걸 제대로 마셔본 적이 없었다. 요코는 크림소다를 주문했다. 카페에서는 구라모치가 대화를 이끌었다. 그의 말솜씨는 중학 시절 이상이었다. 최근에 본 영화 얘기에서 연예인 가십, 패션, 음악에 이르기까지 막힘이 없었다. 나는 그저 맞장구를 치거나 감탄하거나 놀랄 뿐이었다. 그리고 도무지 뭐가 맛있다는 건지 알 수 없는 묽은 커피를 마셨다. 요코는 평소와 달리 말이 많았다. 그녀가 롤링스톤스 팬이라는 사실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그녀가 또래의 다른 소녀들처럼 패션에 신경을 쓴다는 것도 전에는 몰랐던 사실이었다. 진로 문제로 화제가 옮겨갔을 때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구라모치는 말솜씨만 좋은 게 아니라 상대의 속내를 파악하는 재주도 뛰어났다. 자연스럽게 미끼를 뿌리고 상대가 어떤 먹이에 반응하는지 순식간에 파악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를 치켜세우거나 상대가 하는 얘기에 관심을 보이거나 때로는 일부러 반론을 펴기도 하면서 한층 대화하기 편한 분위기를 이끌어냈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는 누구나 자신이 말을 잘한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그의 손바닥 안에서 그의 계획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상대방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카페에서 보낸 2시간 동안 대화는 대부분 구라모치와 요코 사이에서 오갔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었을 뿐이다. 카페에서 나오자 구라모치는 요코를 바래다 주겠다고 했다. 내가 갈 데가 있는데 마침 방향이 같으니까 말이지. 손목시계를 보며 구라모치가 말했다. 카페에서 얘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교묘하게 요코의 집 위치를 알아내려 애썼다. 나도 같이 가겠다고 했더라면 좋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은 우리 집 방향이 그들이 가는 곳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요코가 거절해 주기를 기대했지만 그녀는 심지어 구라모치의 제안을 환영하는 눈치였다. 역까지 함께 간 후 거기서 두 사람과 헤어졌다. 두 사람이 전철을 기다리는 모습을 반대편 플랫폼에서 바라보는데 그들은 나 따위는 이미 잊었다는 듯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다. 집에 돌아와 보니 관리실 불이 꺼져 있었다. 나는 열쇠로 문을 따고 관리실로 들어가 불을 켜지 않은 채 다시 안쪽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방 2개와 부엌이 있는 그곳이 나와 아버지의 거주 공간이었다. 아버지의 한 맺힌 희망이었던 아파트가 완공된 건 약 1년 전이었다. 채산이 맞을지 어떨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었다. 은행에서 돈을 빌렸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서 결국 인연을 끊었던 친척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아버지의 사촌 형이었다. 그분도 돈을 빌려주면서 자신의 아내와 친척들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또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못을 박았다. 아버지는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짓고 싶어 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불가능했다. 교통이 편리한 곳이 아니어서 임대료를 높게 책정할 수도 없었다. 그런저런 사유로 최종적으로는 독신자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를 짓게 되었다. 1, 2층을 합해 16채 규모였다. 입구에 지어진 관리실이 우리의 새로운 거주지였다. 예상했던 대로 아파트 운영은 쉽지 않았다.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경비가 들어서 좀처럼 이익이 나지 않았다. 입주자가 나서지 않아 빈 채로 남아있는 집도 3채나 됐다. 달마다 빚과 이자를 갚고 나면 가까스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남았다. 내가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요코를 만나고 싶어서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그날 아버지는 밤이 늦어서야 돌아왔다.
잔뜩 취한 아버지를 그 무렵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던 마에다라는 남자가 질질 끌다시피 해서 데려다 주었다. 마에다는 집 근처 파친코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그 파친코 가게에 자주 가곤 했는데 갈 때마다 마에다가 오늘은 어느 기계가 터질 확률이 높은지 귀띔해주는 것 같았다. 부침성은 있지만 교활한 면도 있는 것 같아 나는 그 남자를 좋아하지 않았다. 관리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는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내뱉었다. 입가에는 침이 흘렀다. 도대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 거야? 아버지를 향해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거기에는 마에다를 향한 항의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 지갑에 기대는 마에다가 한 잔 더를 외치며 아버지를 끌고 다녔을 게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나는 그만 집에 가자고 하는데도 다지마 씨가 자꾸 한 잔 더 하자고 해서 말이지. 거짓말일 게 뻔했지만 나는 번번이 죄송해요 라고 말했다. 나야 상관없지. 아침 일찍 출근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어쩐지 오늘 다지마 씨가 좀 이상하더라고. 이상하다니, 뭐가요? 그게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안주 삼아 마실 때까지는 평소와 다름없었어. 그런데 이 차를 가는 도중에 갑자기 길가에 딱 멈춰 서더니 어딘가를 뚫어져라 바라보는 거야. 왜 그러냐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때부터야 다지마 씨가 이상해진 게 술이 그리 세지도 않으면서 벌컥벌컥 들이켜더니 이렇게 돼 버렸지 뭐야. 아버지는 무얼 봤을까? 무엇이 아버지를 이렇게 무너뜨렸을까? 내가 더 물을까 봐 귀찮았는지 마에다는 도망치듯 돌아갔다. 나는 이불장에서 담요를 꺼내 바닥에 누운 아버지 몸에 덮어줬다. 여름이니 감기는 들지 않겠지 싶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아버지는 이미 일어나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미간에 주름을 세우고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는 이유는 내가 어젯밤 일을 물어볼까 봐 미리 입을 막으려는 것이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식빵을 굽고 달걀 프라이를 해서 아침을 먹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집에는 자신이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한다는 규칙이 정착되어 있었다. 아버지는 거의 매일 외식이었고 나는 인스턴트 식품을 먹는 일이 많았다. 슈퍼에서 반찬을 사다 먹을 때도 있었다. 식사를 마친 나는 서둘러 집을 나섰다. 숙취가 심할 아버지야 어떻게 되든 그보다는 요코가 신경 쓰였다. 그녀는 나보다 먼저 출근해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채 나를 보고 빙긋 웃는 표정이 어제와 다름없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제? 별일 없었는데. 곧장 돌아갔어. 왜? 아니, 그냥. 구라모치, 재밌더라. 아는 게 굉장히 많았어. 그런가? 그런 사람이면 초등학교 때부터 인기 있지 않았어? 반의 리더 같은 느낌으로 말이야. 그 녀석이? 아니, 별로 눈에 안 띄는 편이었어. 어머, 그래? 그렇게 보이지 않던데. 요코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더니 뭔가 생각난 듯 쿡 웃었다. 다지마야말로 엄청 얌전했다고 하던걸. 국어책 읽을 때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번번이 혼났다면서? 그 녀석이 그런 얘기까지 했어? 뭐, 어때? 어릴 때 일인데. 그녀는 별것 아니라는 듯이 얘기했지만 나로서는 심각한 문제였다. 나는 자신의 어린 시절의 열등감이 있었다. 당시의 모습을 되도록이면 그녀에게 숨기고 싶었다. 할머니가 살해당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것도 감추고 싶었고 다지마 가문의 몰락과 더불어 학교에서 내 처지가 비참해졌다는 사실도 그녀의 귀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랐다. 평소처럼 아이스크림과 주스를 팔면서 나는 구라모치가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간절함이 통했는지 5시가 될 때까지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더없이 상쾌한 기분이 되어 요코에게 말했다. 그럼 오늘도 수영장에서 기다릴게. 그러자 그녀가 두 손을 모으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미안. 오늘은 일찍 돌아가야 해. 그래? 수영은 다음에 하자. 그럼 내일 할까? 참,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모레나 해야겠다. 그래. 그럼 나간다. 그녀는 손을 흔들며 매점을 나갔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한편으로 섭섭함을 느끼며 그녀 뒷모습을 바라봤다. 왠지 그녀라는 존재가 내게서 한 걸음 멀어진 느낌이었다. 그날은 돌아가니 아버지가 관리실에 있었다. 내 얼굴을 보더니 저녁을 시켜 먹자고 했다. 드문 일이었다.
어차피 돈을 주고 먹을 바에는 음식점에 가서 먹는 게 덜 성가시다는 것이 아버지의 평소 지론이었기 때문이다. 식사 중에도 아버지는 어딘가 모르게 평소와 달라 보였다. 보통 때는 관심도 없던 나의 학교 생활을 묻더니 정작 내 대답은 귀담아 듣지도 않았다. 아들과 대화하는 신용을 하면서 마음은 딴 곳에 가 있는 것 같았다. 텔레비전에서 프로야구를 중계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좋아하는 선수가 삼진 아웃을 당해도 평소처럼 탁자를 두드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시간을 신경 쓰고 있는 게 분명했다. 식사 후 몇 번이나 시계를 보더니 시계바늘이 10시를 가리켰을 무렵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 잠깐 나갔다 오마. 늦을 테니 문단속 잘하고 먼저 자거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버지 눈은 아들을 보고 있지 않았다. 아버지는 여름인데도 재킷을 걸치고 나갔다. 나가기 전에 지갑 속을 살펴보고 머리를 매만지기도 했다. 언젠가 비슷한 장면을 보았던 기억이 났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다. 아버지는 시마코라는 호스티스에게 푹 빠져서 매일 밤 집을 나갔다. 그때와 비슷한 분위기가 아버지에게서 느껴졌다. 또다시 어떤 여자에게 돈을 퍼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졌다. 만일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떤 여자일까? 아버지가 여자와 관계를 맺을 때마다 불행이 찾아왔다. 돔이 산과 바람을 피운 뒤에는 이혼이, 시마코에게 정신을 빼앗긴 후에는 파산이 기다리고 있었다. 또 다른 재앙이 닥치는 건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줄 여성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도 있었다. 따뜻한 집밥이 그리웠다. 정신적인 안락함도 필요했다. 아버지가 지금은 저렇지만 멋진 여성과 재혼한다면 예전처럼 믿음직스러운 남자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다. 아버지는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돌아왔다. 나는 자는 척하며 아버지의 분위기를 귀로 살폈다. 예상과 달리 취한 것 같지 않았다. 아버지가 식탁에 앉는 기척이 났다. 아버지는 신문을 펼치지도 라디오를 켜지도 않았다. 나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문틈에 눈을 들이댔다. 아버지의 둥그런 등이 이쪽을 향해 있었다. 와이셔츠가 땀에 젖어 러닝셔츠의 실루엣이 드러나 보였다. 식탁 위에는 컵으로 파는 정종이 놓여 있었다. 들어오면서 산 모양이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며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 한 곳을 바라보는 듯했다. 다음 날은 수영장이 쉬는 날이라 고교 야구를 봤다가 만화를 봤다가 하며 하루 종일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는 내내 관리실에 멍하니 앉아있더니 밤이 되자 다시 외출 준비를 했다. 또 어디 나가시려고요? 내가 묻자 아버지는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요? 볼 일이 있다. 그때도 그랬듯이 아버지는 끝까지 내 얼굴을 보지 않았다. 여자가 있다고 확신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살인의 문 한 권, 9장까지 함께 들으셨습니다. 살인이라는 무거운 주제, 그리고 점점 조여오는 긴장감. 다음 챕터에서는 어떤 반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